오늘 저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푹 잘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고려 말 나라가 어지러운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때였다. 경상남도 창원 구산면 월령리라는 고을에 민지은이라는 사내가 살았다. 그는 마을에서 이름난 부호로 천석의 쌀을 쌓아둔 거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재산은 마치 깊은 산속 옥처럼 빛났고 그의 집안은 달빛 아래 반짝이는 월령리의 보석이라 불렸다. 하지만 지후는 학문이 얕고 세상 물정이 어두웠다. 그는 오로지 금웅보화로 이름을 떨치며 그로 인해 스스로를 높이 세우고자 했다. 그 시절 고려 조정은 기강이 무너지고 어지러운 풍파에 휘청였다. 관리들은 인삼과 귀한 곡식, 금은보화를 바쳐 벼슬을 얻으려 했다. 이를 세간에서는 삼강오행이라 이름짓고 백성들은 혀를 차며 이를 비판했다. 그러나 시우는 그런 세태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부를 믿고 꿈을 꾸었다. 어느 날 달빛이 고요히 흐르는 밤, 그는 홀로 뜰에 서서 깊은 상념에 잠겼다. 내가 이 월령리에서 천석의 쌀을 거두어 들이는 자가 아닌가. 어찌하여 한양으로 올라가 벼슬을 얻어 이름을 드날리지 않겠는가. 그의 마음은 이미 한양의 화려한 궁궐과 높은 벼슬자리에 닿아 있었다. 그는 곧바로 재산의 일부를 팔아 금은보화를 마련하고 한양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그 길에서 그는 윤대감이라는 이름 높은 인물을 알게 되었다. 윤대감은 고려조정에서 한때 높은 벼슬을 지냈던 이로 세상 물정에 밝고 인맥이 넓은 인물이었다. 지우는 그를 찾아가 정중히 예를 갖추고 청을 올렸다. 대감마마, 이 미천한 자가 감히 벼슬자리를 얻어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는 준비한 금은보화를 공소운이 바쳤다. 윤대감은 미소를 띠며 따뜻한 말투로 답했다. 염려 마시오. 내가 힘써 좋은 자리를 알아보겠소. 우선 객사에서 편히 쉬며 기다리시오. 지우는 학문도 재능도 없었지만 금은보화로 윤대감의 마음을 사로잡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벼슬에 대한 소식은 묘연했다. 윤대감은 늘 부드럽게 달래며 말했다. 조정의 일이 그리 만만치 않소. 이번에는 더 큰 벼슬을 구하려 하니 아무래도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할 듯하오. 지우는 고향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띄워 돈을 더 보내달라고 청했다. 며칠 뒤에 아내가 보낸 돈이 도착했는데 그 액수는 지훈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그는 놀라움과 의문 속에 아내의 편지를 펼쳤다. 편지에는 절절한 사연이 적혀 있었다. 낭군이시여, 우리 집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돈을 마련했고 급기야 월령리에서 제 머리카락마저 잘라 팔았습니다. 낭군의 벼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알기에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재산입니다. 만약 이로도 벼슬을 얻지 못한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고향으로 돌아오시옵소서. 아니면 잠시라도 이 굶주린 아내를 만나러 와 주시옵소서. 편지를 읽으며 지훈은 아내의 삼단 같은 긴 머리카락을 떠올렸다. 고려의 여인들은 머리를 따서 월령이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장식을 했는데 이는 귀하고 값진 보물이었다. 아내는 자신이 자랑이자 기쁨이었던
그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 월령리라는 이름으로 돈을 만들었다. 지훈의 가슴은 순간 먹먹해졌다.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는 스스로를 되묻다가 곧 마음을 다잡았다. 아니, 이토록 오랜 시간을 들였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이 마지막 재산으로 벼슬을 얻는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지훈은 아내가 보낸 귀한 돈을 윤대감에게 바쳤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벼슬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결국 그는 가진 모든 것을 바쳤지만 윤대감은 미안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비웃는 투로 말했다. 참으로 유감이요. 조정의 벼슬은 예전 같지 않소. 그대는 참으로 고생이 많았소. 지훈의 마지막 희망은 허공에 흩어져 버렸다. 할 수 없이 그는 행장을 꾸려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는 윤대감에게 마지막으로 간청했다. 대감마마, 이제 저는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생계를 잇기 어렵습니다. 부디 대감댁에서 잡일을 맡겨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윤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다. 그대의 뜻대로 하시오. 그날부터 지훈은 윤대감 댁에서 하인과 노비들을 관리하며 잡일을 도맡았다. 한양에서 벼슬을 꿈꾸던 날들은 멀어졌고 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마음이 울적할 때는 홍김동정 같은 책을 꺼내 읽으며 위안을 삼았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워 책 읽는 소리가 윤대감 댁 뜰을 울리곤 했다. 그러던 봄날 3월 보름을 앞두고 고요한 저녁, 지훈은 뜰에서 달을 바라보며 거닐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돌멩이 하나가 떨어졌다. 돌을 감싼 종이를 풀어보니 그 위에 편지가 적혀 있었다. 저는 옆집에 홀로 사는 여인입니다. 3월 보름 달빛 아래 서문 곁 작은 문이 열릴 것입니다. 부디 그 문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지훈은 놀람층에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다. 분명 연서였다. 3월 보름까지는 나흘이 남았다. 도대체 누가 이런 편지를 보낸 것 말인가? 그의 호기심은 점점 커졌다. 편지를 보낸 이는 다름 아닌 박대감의 막내딸 박연아였다. 박대감은 좌국무경으로 연하는 아호보라비들 사이에서 귀한 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절세 미인이자 뛰어난 지혜를 갖춘 여인이었다. 사서삼경의 역경에 통달해 학자들도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일 정도였다. 연화는 원래 먼 고을의 명문가 자제와 혼약을 맺었는데 약혼자가 황실혼리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려의 풍속에 따르면 혼약한 여인은 약혼자가 죽어도 다른 이와 혼인할 수 없었다. 좌국무경의 딸인 연하도 예외가 아니었다. 약혼자의 정례를 치른 뒤 그녀는 시댁에서 따로 마련한 집에서 홀로 살았다. 연하는 한탄하며 생각했다. 내 평생 학문에 게으름 없이 정진했으며 부모님은 나를 금옥하러 맡겼는데 이제 와서 남편도 없이 과부가 되었으니 어찌 깊이 한탄하지 않겠는가. 그녀는 역경의 능통의 점을 잘 쳤다. 어느 날 무료한 마음에 점을 쳤더니 양조매상 화염낙수라는 점괘가 나왔다. 이는 매와 가지 위에서 두 새가 다투어 꽃잎이 물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혼인의 끝을 예고했다. 연하는 결심했다.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내가 스스로 남편을 골라 운명을 바꾸리라. 그녀는 윤대간 댁에서 일하는 지훈을 우연히 보았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담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고요한 독서 소리에 점차 마음이 끌렸다. 그리하여 3월 보름을 앞두고 그녀는 연서를 돌에 싸서 던졌다. 3월 보름밤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화의 집 견문으로 들어갔다. 희미한 등불 아래 맨발로 뜰에 나온 여인이 있었다. 들어오시옵소서. 바로 연화였다. 방 안은 비단과 오칠 가구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연화는 풍성한 잔치를 차려 지훈을 극진히 대접했다. 그 밤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그 후로 연화가 신호를 보낼 때마다 그들은 몰래 만났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가 말했다. 우린 이렇게 도둑처럼 만날 수만은 없어요. 저는 이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함께 제 고향 월영리로 가요. 지훈은 놀라며 답했다. 하지만 내게는 고향에 아내가 있지 않소. 그녀가 뭐라 하겠소. 연하는 단호히 말했다. 제가 설득할게요. 우선 함께 가요. 월영리까지 말을 타고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지훈이 12냥이면 되지 않겠소? 라고 답하자 연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이달 마지막 날 닭이 첫 울음소리를 내며 남대문이 열릴 때 울타리 밖에 말을 준비해 주세요. 며칠 뒤 약속한 날 새벽 울타리 밖에 말이 묶여 있었다. 연하는 총나라 비단이라 불릴 만큼 귀한 비단을 가득 실은 8마리 말을 준비했다. 나머지 2마리는 지훈과 연하를 위해 남겨졌다. 두 사람은 서둘러 남대문을 지나 한양을 빠져나갔다. 날이 밝아올 무렵 연하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큰일 났어요. 집에 중요한 물건을 두고 왔어요. 꼭 가져와야 해요. 아침까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연하가 가지러 간 것은 순금으로 만든 별땅이었다. 이는 그녀의 조부가 중국 사신으로 갔을 때 황제에게 받은 보물로 연하에게 전해진 것이었다. 연하는 아침에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점심때가 되어도 소식이 없었다. 지훈은 연하가 돌아오지 않자 마음이 어지러웠다. 어찌하여 연하가 일이 늦는단 말인가? 집안에 붙잡혔거나 마음을 돌린 것인가? 아니면 나를 버리라는 것인가? 온갖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휘몰아쳤다. 나는 양반도 아닌 천한 몸, 연하가 나를 업신여겼단 말인가? 그녀는 곧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결국 지우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비단을 실은 9마리 말을 이끌고 고향 월영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월영리에 도착한 지훈은 비단을 모두 팔아 거대한 재산을 얻었다. 그는 그 돈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그의 아내 채옥나는 갑작스레 돌아온 남편과 그 뒤에 쌓인 막대한 재물을 보고 눈을 휘둥그레 떴다. 낭군이시여, 어찌 이리 갑작스레 돌아오셨나이까? 얼마 전 집안의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심지어 제 머리카락까지 잘라 보내드렸사온데 이 많은 재물은 어디서 나왔나이까? 부디 진실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지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한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연화와의 만남, 은밀한 연정과 그녀가 남긴 비단에 이르기까지 그는 숨김없이 고백했다. 옥나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낭군께서 이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저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낭군, 저거로 반나절은 지다리셔야 하나이다. 어찌하여 그 귀한 재물을 두고 떠나셨나이까? 연원왕자는 길을 잃었거나 집 근처를 헤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녀가 낭군 같은 일을 벌이기 위해 재물을 포기했을 리 없지 않사옵니까?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이니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한강에 몸을 던졌을까 두렵습니다. 부디 한양으로 돌아가 그녀를 찾아보시옵소서. 옥난의 말은 지훈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밤낮 없이 말을 몰아 이래 만에 한양에 도착했다. 그러나 연화의 형방은 묘연했다. 우연히 맞는 상인에게 물어보니 그가 말했다.
며칠 전 한강가에 아름다운 여인이 멍하니 물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소. 그 뒤로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소. 지후는 연하가 정말로 한강에 몸을 던졌으리라 믿고 절망 속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옥나는 남편을 보며 한탄했다. 낭군이시여, 어찌 이리 사람의 본성을 이리 얕잡아 보셨나이까.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옵니까. 그러나 지우는 연하가 이미 죽었다고 굳게 믿었다. 그런데 젊은 과부 박연화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진다. 연하는 금정전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갔으나 길을 잃고 한양을 헤매다 점심때가 지나도 약속 장소에 닿지 않았다. 마침내 도착했을 때 지호는 이미 떠나곤 없었다. 연하는 한강가에 주저앉아 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추락한 독수리가 아니야.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이렇게 묶인 신세가 되었으니 차라리 물에 몸을 던지는 게 낫겠지. 그러나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역경을 점에 점을 쳤다. 점괘는 이렇게 말했다. 여인이라도 돌밭을 일구어 풍요로운 곡식을 거둘 수 있다. 이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연화는 결심했다. 죽는 대신 그를 찾아내 살아서 복수하리라. 그 후에 살지 죽을지 결정하겠어. 그녀는 남대문 안 큰 시장으로 들어가 가장 큰 상점에 금정전을 내밀었다. 이것을 팔고 싶습니다. 상점 주인이 정정을 보고 놀라며 말했다. 이건 내 전 재산을 팔아도 살 수 없는 보물이오. 돈이 없소. 연하는 담담히 답했다. 많은 돈은 필요 없어요. 3동만 주세요. 3동은 30냥에 해당했다. 연하는 새 삶을 시작할 만큼만 필요했고 재물에 욕심내지 않았다. 그녀는 한 동으로 면포옷을 샀다. 비단 옷은 눈에 띄기 쉬웠기에 그녀는 뒷방에서 치마 밑단을 찰라 주머니를 만들고 면포옷으로 갈아입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잡화점에서 물감과 바늘, 실을 샀다. 한 냥만 내자 상인이 놀랐다. 연하는 대장간에 가서 물었다. 한자 길이에 튼튼한 쇠막대가 있나요? 대장장이가 쇠막대를 주자 그녀는 또 한 냥을 건넸다. 대장장이가 너무 많소 라고 거절했지만 연하는 쇠막대를 수건에 싸고 허리춤에 찔렀다. 그녀는 얼굴에 진흙을 바르고 머리를 헝클어 마치 누더기 인형처럼 변했다. 한때 빛나던 절세 미모는 복수를 위해 스스로 망가뜨렸다. 이제 연하는 월영리를 찾아야 했다. 지후는 고향이 경상남도 창원 월영리라 했지만 고려 전역에 월영리라는 마을이 수없이 많았다. 연하는 함경도에서 평양도까지 월영리라는 마을을 찾아 헤맸다. 그녀는 천석의 재산을 모은 이시성의 사나가 항양으로 벼슬을 구하러 갔다가 파산했고 아내의 머리카락까지 팔게 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쫓았다.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물감은 바래고 실은 썩어 바늘은 새끼손가락만 하게 녹슬었다. 연화의 모습은 초라해져서 제대로 된 집에서도 구걸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안개 낀 들판의 허름한 초가에서 하룻밤을 빌려 지냈다. 그러나 30년 동안 그녀는 쉬는 때마다 돌 위에서 쇠막대를 갈아 날카로운 칼을 만들었다. 배신의 아픔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경상남도 마산에 이르렀다. 40줄에 접어든 연화는 고난 속에 늙고 초췌해졌다. 길에서 만난 노파에게 그녀는 물었다. 이 근처에 월영리라는 마을이 있나요? 30년 전 이시성의 사나가 천석을 모아 한양으로 벼슬을 구하러 갔다가 파산했고 아내의 머리카락까지 팔게 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었다는데 그런 자가 있나요? 노파는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다. 그게 30년 전 일이군요. 그래, 그 사네요. 그는 가난뱅이에서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었소. 지금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호여. 연하의 심장이 쿵쾅 뛰었다. 드디어 그를 찾았구나. 30년 동안 갈아 만든 새칼은 이제 날카로운 단검이 되어 있었다. 허리춤에 감춘 칼을 만지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제야 만났구나. 죽든 살든 너와 나의 운명이 끝나는구나. 민지훈은 월영리의 기와집으로 들어섰다. 넓은 마당에는 볏짚 깔개 위에 햇볕 아래 곡식이 말려 있었다. 때는 5월 초, 곡식이 귀한 시절이었다. 백성들은 가난에 시달려 보리밥이 주식이 되었고 쌀밥은 꿈만 같은 사치였다. 아침을 먹은 뒤 쉰이 넘은 최옥란은 마당 한 구석에서 대나무 꼬챙이로 닭을 쫓고 있었다. 그때 박연화는 행상인으로 변장하고 박물관에서 물건을 파는 이처럼 꾸민 채 다가가 말을 걸었다. 마님, 실을 사시겠습니까? 옥란은 마치 낯선 이처럼 대답했다. 오, 박물관의 행상이시군요. 들어오시지요. 그녀는 연화를 대청으로 안내하며 자리를 권했다. 연화는 툇마루 끝에 앉으려 했으나 옥란의 거듭된 권유에 마지못해 툇마루 위로 올라섰다. 옥란은 하녀를 불러 말했다. 이 손님께서 아침을 드시지 않았을 터이니 밥상을 차려드리거라. 연화는 30년의 방랑 속에서 받은 후한 대접을 떠올리며 별 기대 없이 기다렸다. 잠시 후 하녀가 차가운 밥 한 그릇과 된장 접시를 가져왔다. 연화는 속으로 이 정도면 됐다 고 생각했으나 옥란은 하녀를 꾸짖었다. 문 밖에서 묻는 이에게나 그런 밥을 내지 대청에 앉은 손님을 어찌 이리 소홀히 대하느냐. 새 밥상을 차려라. 하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뜨거운 밥과 반찬, 젓가락과 수저를 정성스레 준비해 연화 앞에 놓았다. 배고프셨을 터 드시옵소서. 그러나 연화는 원수의 집밥을 삼킬 수 없었다. 숟가락을 들고 망설이며 뜨는 척하는 사이 마당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수박 사세요. 갓 딴 수박을 든 행산이 다가왔다. 하녀가 객사로 달려가 외쳤다. 마님, 수박 장수가 왔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잠시 집으로 들이라 하거라. 지난 30년 이 집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으로 이름났다. 고기나 신선한 농작물이 생기면 상인들은 이 집을 먼저 찾았고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제일 좋은 것을 샀다. 최고의 물건은 객사에 놓인 조상 신위에 먼저 바쳐졌고 이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다. 연화와 옥란은 툇마루에 앉아 지훈이 대문으로 나가 수박을 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옥란은 무심코 중얼거렸다. 남의 호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 연화가 물었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옥란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떴다. 오늘은 옛일을 숨기고 싶지 않소. 그녀는 30년 전 가난해서 갑자기 부를 이룬 가문의 이야기와 한 여인의 인도로 겸손한 삶을 이어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때 지훈은 곡식으로 덮인 깔개를 정리하고 수박 한 광주리를 들고 앉았다. 손자들이 그를 둘러쌌다. 지훈은 손자 하나에게 말했다. 깨끗한 그릇을 가져오너라.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수박을 깎아 그릇에 담았다. 손자들은 침을 삼키며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먼저 먹거나 껍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연화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침을 삼키는 손자들에게 수박 한 조각씩 나눠줄 수 있다면 저를 그렇게 배신한 그 잔인한 사내는 죽어 마땅하다. 지훈은 수박 그릇을 들고 객사로 들어갔다. 옥란은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마친 듯 하자 연화가 말했다. 마님,
아까 하시던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어서 들려주시지요. 옥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우리 집은 그 여인의 신위를 깊이 공경하며 매일 정성으로 제물을 바칩니다. 새 물건이 생기면 먼저 신위에 올리고 가족이 함께 먹은 뒤 마을과 나눕니다. 30년 전 내 남편은 한양에서 그 여인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한강에 몸을 던졌다는 소식만 들었지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가문은 이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연하의 마음은 복잡히 요동쳤다. 잠시 뒤 지훈이 수박 그릇을 들고 객사에서 나와 옥난과 연하에게도 한 그릇씩 건넸다. 모두 함께 수박을 맛있게 먹었다. 그러나 복수를 위해 온 연하는 그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옥나는 연하에게 말했다. 천천히 드시고 수박이라도 한 조각 맛보세요. 참 달콤합니다. 연하는 대답했다. 잠시 쉬었다 먹겠습니다. 지훈이 연하가 수박을 먹지 않는 것을 보고 말했다. 박물관 주인이 내가 있어 불편한가 보. 나는 한쪽으로 비켜 있겠소. 그는 객사로 들어갔다. 연하는 잠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갔다. 그녀의 손은 허리춤에 찬 칼에 얹어 있었다. 문을 열자 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연하는 옷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를 그린 빛바랜 초상화와 신이 그리고 술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이를 본 연하의 얼어붙은 심장은 녹아내렸다. 내가 30년을 고통 속에 보냈듯 이 집도 30년을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하며 버텼구나. 그들은 누구도 요구하지 않은 일을 묵묵히 했고 나 못지않은 짐을 졌구나. 연화는 말없이 돌아섰다. 지훈은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순간 연화는 허리춤에서 칼을 꺼냈다. 30년 넘게 갈아 만든 날카로운 쇠칼이었다. 그녀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 늙은이여, 날 모르겠나? 내가 너와 무슨 원한이 있기에 이 칼을 들고 왔겠나? 나는 한양 네 옆집에 살던 과부 연화다. 지훈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에게 다가가 칼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끌어안으며 울거렸다. 미안하오. 나는 그대가 죽은 줄 알았소. 칼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훈이 연화를 안고 우는 사이 대청에 있던 옥나는 소란을 듣고 달려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연화가 여기 있어. 옥난도 방으로 달려와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대가 얼마나 고생했소. 살아있어서 다행이오. 우리가 잘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옥난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하는 목 놓아 울었다. 손자들은 연하의 진짜 정체를 알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30년간 복수에 눈이 멀었던 연하는 원한 속에 청춘을 낭비했다. 그녀의 눈앞에 빗줄기가 스쳤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누구나 시련을 겪지만 나는 소중한 시간을 원망으로 허비했어. 17살의 연하를 떠올리며 그녀는 뒤늦게라도 원한과 복수를 버리고 용서와 화해를 택했다. 그리하여 연하는 지훈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서로를 돌보며 감사한 삶을 살았다. 이 이야기는 월영리의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진정한 화해가 사람의 영혼을 되살린다고 입을 모았다.